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제 인생은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던데 저도 사실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얼마 전부터 퇴소한 아이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도 되고 쓸쓸하니 제 살아온 시절을 되새겨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에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번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저를 거둬준 친척 어른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매일의 구박과 협박 속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동아리 너 알바하고 번 돈이 이거밖에 안 돼? 네, 왜요? 적어요? 뭐 적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너한테 드는 식비며 세금이며 그거 다 네가 충당해야 될 거 아니야?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에휴, 우리 집 거덜내게 생겼네. 이모부의 그런 말들을 저는 꾹꾹 참다가 결국 사춘기인 중2 때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럼 저 그냥 버리세요. 저 보육원이라도 보내시라고요. 뭐? 자식, 그거 참 잘됐다. 당장 가자. 친척집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저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나만 믿고 살자. 나는 고아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가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던 터라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돈에 시달렸기에 저는 남다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열심히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제가 돈을 번다는 걸 아는 학교의 불량한 친구들은 제 돈을 삥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야, 김동환, 너 오늘 월급날이지? 너희랑은 짱깨집에 갈 테니까 돈 받으면 나 좀 빌려줘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사장님에게 월급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게 앞에서 꺼렁꺼렁한 모습으로 기다리던 애들이 우르르 저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야, 내놔. 뭘? 이 새끼 봐라. 월급 받은 거 빌려주기로 했잖아. 내놔.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개소리 좀 작작해. 빌려? 삥 뜯는 거겠지. 저는 지지 않고 그렇게 말했고 순식간에 주먹이 날라오는 걸 잽싸게 피했습니다. 남을 때리진 않았지만 저는 순발력이 좋아서 정말 잘 피했거든요. 제가 일하던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던 형님이 복싱을 해서 가끔 저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날아오는 주먹과 발차기를 잽싸게 다 피했더니 그놈들도 당황하며 놀라더니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학업과 일을 병행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나와서는 원룸을 구해서 살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내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인생 한 번이고 호롤단신 혼자 죽으면 그만이란 각오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 3년 만에 2천만 원이 생겼고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인맥이 많이 부족했기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동사무소도 찾아가보고 구청도 찾아보고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겁도 없이 일단 다 쓰러져가는 곳에 제조업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직원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지원 사업이 있기에 저는 24살의 나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력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업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직 제가 월급을 줄 형편도 못 되고 맨땅에 헤디 가듯이 시작한 거라서요. 그러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도움 주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노린 거였겠죠. 제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혈혈단신 혼자라서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제조업이면 기술 좀만 있고 힘만 좋으면 되잖아요? 제 같은 인맥도 넓고,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돈도 많아요. 제가 투자할게요. 네? 정말요? 그래도 사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나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사업 키워서 남들이 재력가라고 부를 수준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김동환 씨? 동환 씨가 딱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저에게 수호천사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저를 돕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주변으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살면서 귀인을 적어도 3번은 만난다더니 저에게 드디어 귀인이 나타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원해준 직원 5명을 데리고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여자가 직원들 월급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을 해서 모든 돈을 다 갚고 싶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아서 저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친남매처럼 서슴없이 지냈어요. 외로웠던 제 삶에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전혀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 끼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우, 동환아. 나 지금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 나 좀 집에 데려다 주면 안 돼? 누나, 술 많이 마셨어요? 알았어요. 어딘데요? 여기 너희 회사 근처야. 얼른 와. 그래서 갔더니 혼자 바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아직도 마셔요? 그래, 동환이 왔어? 여기 앉아서 한잔해. 저 운전해야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너무 외롭더라고. 돈만 많으면 뭐하니? 다들 내 돈만 보고 접근한 것 같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저는 깜짝 놀라서 달래주었어요. 왜 외로워요? 제가 있잖아요. 저도 지긋지긋하게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누나가 나타나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누나도 저한테 힘들면 기대세요. 정말?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니? 고마워. 사실 네가 나보다 한참 어려서 기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혼자서 술을 먹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호텔이더라고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옷을 다 차려입은 누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환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다.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면 안 돼. 네? 아, 네. 왜 이래? 어제부터 서로 반말하기로 했잖아. 나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
너희 회사 직원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놨으니까 편히 쉬었다가 가. 룸서비스 시켰으니까 씻고도 올 거야. 그 말을 하며 저에게 윙크를 찡긋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어제 일을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나랑 사귀기로 했다고? 술 먹은 뒤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렇게 저는 혼자서 주절거리며 누나가 시키고 간 갈비탕을 천천히 먹었어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나와 잘 지내보자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고마움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했던 숙맥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직원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뭔가 하나 누님이랑 연애하시기로 했다면서요. 그거를 어떻게? 다 아는 수가 있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뭐하지만 정말 땡 잡으셨네요. 성격 화끈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아니 제가 좀 주제 넘었네요. 아무튼 국수 먹을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사장님보다 하나 누님 더 오래 알았잖아요.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잘해주세요. 그 여자가 소개해줘서 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다들 알아버렸구나 싶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치네요. 다 짜고 치던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하고 그 여자는 저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어요. 그게 내 절친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사는 애가 있거든. 전에 한번 얘기했지. 걔가 보험 설계를 하는데 나는 이미 들 수 있는 건 다 들어줬어. 동아지가 좀 들어주면 안 돼? 사업하면 보험 필요한 거 알지? 보험료는 내가 낼게. 그런 사정이 있구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알았어. 정말? 역시 고마워. 그 친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여자의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홀린 듯이 이런저런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비를 제가 내지 않아서 잊고 지냈습니다. 제가 내겠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여자에게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그 여자는 제 삶에 깊숙이 들어온 후였어요. 저는 일단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나날이 제 사업을 번창했고 그 여자로부터 투자받았던 돈도 모두 되갚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다 갚던 날에 그 여자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동환씨, 나 이제 34이야. 자기가 벌써 34이야? 나도 자기 만나서 이른 나이에 많이 성공했다. 나 조금만 늦으면 노산이라 걱정돼. 동환씨도 내 마음 잘 알 거야.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난 빨리 가정 이루고 싶거든?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래? 그냥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자. 그렇게 불쑥 들어오니까 저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형편이 안정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기에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비싼 커플 반지와 꽃다발을 사서 그 여자에게 내밀며 청혼을 했습니다. 하나 누나, 나랑 평생 함께하자. 제가 커플링을 끼워주자 그 여자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감동을 받아서 같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의 거짓된 눈물 연기에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저희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건물 옥상에서 회사 직원들과 아내와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홍콩으로 예약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동환씨, 다음 달 홍콩으로 신혼여행 예약해놨어. 우리 아직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난다. 홍콩? 왜 홍콩이야? 나 전부터 홍콩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중경삼림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알지. 그래, 알았어. 신혼여행하면 휴양지를 생각하는데 홍콩에 가고 싶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우리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기대된다. 그러게. 얼른 살림 합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집 정리되면 바로 당신이랑 살 집으로 이사할 거니까 그건 걱정 마. 그 당시에 아내가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아내는 자기 명의로 평수큰 고급 아파트를 매매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각자 살던 집에서 따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 앞에 무슨 나이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자와 함께 오순도순 살며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직원들에게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저 없는 동안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그 여자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잘못 보면 조폭으로 오해할 만한 인상을 가진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나누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정식 씨가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공항을 가는 길을 그 직원이 자체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고마워요, 정식 씨. 여기까지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아이 뭘요. 저도 공항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건데요, 뭐. 볼 일이요? 제 물음에 그 직원은 음흉한 미소를 잠시 짓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 모시다 드리는 게 제 볼 일이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짐을 내려주는데 일주일을 여행하는 것 치고는 아내의 캐리어가 너무 작더라고요. 당신 짐이 이거밖에 없어? 어? 아, 거기 덥잖아. 가벼운 옷만 넣어놨어. 그리고 거기서 쇼핑도 해야지. 그래? 하긴. 그럼 정식씨, 그럼 저희 잘 다녀올게요. 회사 잘 부탁해요. 그럼요. 아무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 직원의 미소가 찝찝하기는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여자와 함께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즈니스 라운지에 가서 맛있는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여행에 가서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거였고 넓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신혼여행을 간다는 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 김동완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정도 이루고 이만큼이나 성공했구나 싶어서 속으로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후에 들뜬 마음으로 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내 무표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짐을 찾고 아내가 예약해둔 숙소로 도착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작고 허름한 방이었거든요. 자기야, 여기서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다른 좋은 호텔로 옮기자. 여기 주변엔 뭐도 없고 여기는 여행지가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난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좋은 데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어차피 여기 2박 3일 예약된 거라 괜찮아. 그 이후에 고급 호텔 가자. 저는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때라서 여느 여자들처럼 좋은 곳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낭만을 가진 소녀 같고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쯤이어서 저희는 밖으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먹을 술과 안주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씻고 제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던 도중 밖에서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열고 들어온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밖에 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자기야, 누구 왔어? 무슨 일이야? 어? 오긴 누가 와. 얼른 씻고 나와. 내가 음악 틀어놓을게. 그 여자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는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더니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가 씻으러 간 사이에 아내가 사온 술을 예쁘게 세팅해뒀더라고요. 술잔에 술도 따라 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촉을 했어요. 얼른 와서 마시자. 우리의 첫 시작. 짠! 예쁘게 준비해뒀네. 나는 당신이랑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야. 정말 고마워 누나. 아니, 여보. 나도 동안이 만나서 행복했지. 아니, 행복하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일단 얼른 마셔. 첫째는 원샷이다. 알지? 아내는 먼저 잔에 들어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건배를 한 후에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이상하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눈앞이 흐려지는 중에 그 여자 제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죽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생존 본능이 발휘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당시에는 20대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만큼 버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까무룩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저는 기어서 숙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어가는 와중에 그 여자가 제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있었어요. 겨우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마자 살려주세요! 소리를 꽥 지르고 바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은 온통 하얀색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저는 제가 죽어서 천국이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신혼여행을 배웅해줬던 깡패같이 생긴 제 회사 직원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 직원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잖아. 치사랑 몰라? 이번에 확 죽였어야 됐는데 어쩔 거야. 저 새끼 눈치 빨라서 깨어나면 난리 날 텐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야 보험금도 타고 저 자식 회사에서 편하게 약도 제조했을 거 아니야. 한국의 애들은 지금 작업 중이지. 네, 누님. 그나저나 깨어나면 어쩌죠? 다음 계획 준비해.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만 죽이면 돼. 여기서 죽이고 바로 화장까지 하고 나면 완전 범죄야, 알지? 저 자식 가족도 뭣도 없는 거.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죽일 테니까요. 그 대화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는 모든 걸 속이고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바로 저를 죽이려고 들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5만 가지 궁리했어요. 반드시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을 수 없다 생각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영어도 홍콩말도 할 줄 몰랐던 저는 저를 살피러 온 간호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Help me. She kill me. 살려고 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간호사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don't worry. Take it. 그리고 그 간호사가 무슨 주소를 적어줬어요. 보니까 한국 대사관 주소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저에게 눈치를 주더니 저를 죽이려고 한 여자와 직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창문 밖을 내려다봤어요. 2층 높이인데 그리 높지는 않아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간호사가 적어준 주소를 내밀었어요. 기사도 제 행색을 보고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바로 오케이를 하며
대사관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절 죽이려고 해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있던 병원 간호사가 증인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격양된 상태로 말을 하자 대사관 직원분은 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걱정 말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서 들었던 아내와 직원의 대화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아무래도 그것들이 제 회사에서 몰래 마약을 제조 중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경찰들한테 현장을 잡아야 되고 좀 전해주세요. 마약이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듣기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보험금 타먹고 제 회사를 마약 제조 공장으로 차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저한테 뭘 먹여서 제가 쓰러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죽자 쓰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각산에 눈치챈 대사관 직원이 한국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그 여자와 직원이 들이닥쳐서 저를 죽일 것만 같은 공포에 시달려 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대사관 직원이 제 신변을 보호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못 나가요. 무서워요. 김동완 씨, 저희들이 다 보호해서 같이 입국할 거예요. 공항에 내리면 바로 경찰들이 와 있을 겁니다. 한국 경찰에서 홍콩에 공조 요청한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어요. 들은 대로 경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입국을 한 후에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제 회사에서 마약을 제조 중이던 직원들을 체포한 상태라고 했어요. 김동완 씨,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으신 겁니까? 직원들은 김동완 씨가 시켰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 죄가 있다면 미련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다고요.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보험을 틀어놓고 수령인의 본인을 해뒀어요. 경찰 선생님, 그 여자한테 잡히면 저 정말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홍콩 숙소에서 그 여자가 제 몸에 치사량의 마약을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강제로 마약을 하게 된 거였고 여러 검사와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그 악마 같은 인간들 덕분에 마약 중독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의도도 아니었고 한 번 한 게 다였지만 그래도 그게 중독성이 강해서 금단 증상에 시달려야 했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한 달 후에 그 여자와 직원은 홍콩에서 잡혀서 한국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마주한 여자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야, 김동완,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왜 나만 나쁜 년을 만들어? 마약 제조도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열심히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분노가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너 지금까지 나 속이고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어.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이 와중에도 빠져나가려고 안달복달이네. 악마 같은 년아. 넌 그냥 감옥 가서 평생 썩다 거기서 죽어. 그리고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도 진행했어요.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그 여자에게 저처럼 당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후에 바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보험금을 받아서 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역시 고아 출신의 아무 연고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제가 그 여자의 범죄를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면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는 운이 좋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저를 죽이고 마약 제조를 해서 불법적인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여자와 제 회사 직원들은 마약류 위반법 및 살인 미수죄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송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 일당들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경찰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들 완전 악질이네. 아휴, 김동완 씨, 살아 돌아온 게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인간들 잡아 쳐놓을 거예요. 이놈들 놔주면 제3, 제4의 피해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것들 완전 연쇄살인마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꼭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나긴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범이었던 그 여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선고가 나오던 날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악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 청춘이 이렇게 망가졌나. 내가 의지할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몸은 살아 돌아왔지만 정신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그리고 다른 놈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놈들도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의 깡패 짓을 하고 다니던 그놈들을 악마 같은 그 여자가 어떻게 깨어내어서 범죄에 가담하게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했듯이 호의로 다가갔겠죠. 본색을 드러낸 이후에는 도망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냐면 연고지 없는 고아 출신의 깡패들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독의 길로 빠지게 해서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고 사람의 길을 포기하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상도 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는 사이코패스가 분명할 겁니다. 그 인간들도 어찌 보면 악마를 만나서 세뇌를 당해 나쁜 짓을 한 거였지만 어쨌든 그들이 선택한 일이었기에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악마예요. 마귀 들린 인간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덩치도 큰 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너희 사정 딱하게 됐지만 어쨌든 범죄는 저질렀으니 어쩌겠냐. 사과는 받아줄게. 그리고 검찰 소송 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죽으면 제 사업체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까면 깔수록 무서운 인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동환씨,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알지? 내 돈 많이 받았잖아. 내가 합의금 넉넉하게 줄게. 나 감옥 가기 싫어. 누나, 아니 아줌마, 당신 아직도 지은 죄를 몰라? 이 와중에도 새 치열을 놀려서 나를 꼬여내려고 해? 정말 최악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안 돼. 죄를 뉘우치지도 못할 망정. 꺼져! 저는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감옥에 집어쳐넣고 저는 넋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혼자서 발버둥 치던 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도 다 때려치우고 저는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네요. 겨우 한 끼 식사를 때울 정도로 무기력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사건을 맡아주셨던 경찰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거의 제 아버지 뻘인 분이셨거든요. 여보세요?
동안이냐? 뭐하고 살아? 그냥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고. 저는 정말 몇 달 만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아이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지냈구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지. 그런 놈들한테 뒤통수 맞고 죽을 뻔한 목숨 구했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누구 죽으라고 그러고 기운 빼고 살고 있어. 어? 거칠게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전거가 확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말대로 어떻게든 부지런 목숨, 아깝지 않게 살다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래, 아직 젊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그렇게 기죽어서 살지 마.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나 확인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사내놈이 이렇게 눈물이 맺어서 어디다 써? 힘내, 이놈아.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리야. 네, 알겠어요. 저 정신 바짝 차릴게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조금씩 생활 패턴을 정상으로 되돌린 후에 저는 있던 돈을 끌어모아서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이야 밀키트 사업이 활발해졌고 레드오션이 된 상태지만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 저는 제 기반을 확실히 다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일단 어릴 때 일하던 중국 식당이 기억이 나서 거기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코치질이 동아리가 이제 청년이 다 됐네. 사장님, 잘 지내셨죠? 저 중식 주방장 보조로 써주세요. 보조? 그래. 동아리 이놈이 야무지길 잘했으니까 내가 믿고 맡겨볼게. 그렇게 저는 청소년 때 연이 있던 중식당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요리에 재주가 있었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칭찬도 듣고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감춰졌던 재능도 발견하는구나 싶어서 삶에 대한 의욕이 나날이 뿜뿜 용솟음 쳤습니다. 그렇게 2년간 중식을 배우고 중국 요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제가 일하던 중식당은 맛집이 되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나이가 3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만든 맛있는 짬뽕과 짜장면을 집에서 바로 해먹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게 사장님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중식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어찌 보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악마를 만나서 죽을 뻔한 후로 제 인생은 한마디로 고속도로 아스팔트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거짓없이 저를 위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부진해서 때려치워야 하나 싶었는데 제 옆에서 힘을 실어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동환씨, 이제 얼마나 됐다고 그래. 같이 힘내보자. 할 수 있어. 저보다 2살이 어렸던 아내는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여자를 평생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이래저래 연이 닿아서 그 사람과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제 밀키트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려주고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를 경계했지만 알면 알수록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제 밀키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늘없이 자란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전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갖다가 제 나이 35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고아 출신인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세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낳을까 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딸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나 남동생 갖고 싶어. 어? 제발. 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수원아, 엄마 이제 늙어서 힘들어. 동생이 왜 갖고 싶은데? 귀여운 남동생 있으면 내가 잘해줄 거야. 엄마 대신 내가 키울게. 그냥 낳기만 해. 딸의 말에 저 아내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요즘은 쉬녀도 애 낳는다는데? 여보, 우리 한번 도전해볼까? 제 말에 아내가 징그럽다고 하며 웃고 딸은 제발 도전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가족도 뭣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마약범의 사기꾼에게 죽임까지 당할 뻔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끔씩 꿈 같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가끔 제 팔에 꽂히기도 하는데 다행히 현실이더라고요.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 형사님과도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그분이 지금은 제 아버지 같아요. 세상이 저를 죽어라 하는 줄 알고 골방에 박혔던 저를 끄집어낸 은인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좋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네요. 저도 살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분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